자리는 KBS 광주가 민선 7기 취임 2주년을 맞이해서 마련한 특별 대담입니다. 이 자리에 지난 2년 동안 도정을 이끌어오신 김영록 전남도지사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사님, 벌써 민선 7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지난 2년 돌아보시니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빨리 지나간 것 같고요. 6개월간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도정이 이제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기본적으로 보람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우리 도민들과 함께 한번 열심히 뛰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 짧지 않는 기간이다. 일을 또 하려면은 많이 할 수 있다. 우리 도민들께 이제 새로운 희망을 줘야 된다. 희망이라는 것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뛰는 게 아니고 열심히 뛰다 보면은 희망이 생기는 것이라 생각하고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도민들도 또 함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항상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 코로나19 이야기 짧게라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만약에 지역의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또 이게 장기전이 된다면 아무래도 의료 시스템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또 전남은 의료 환경 면에서 조금 열악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와 관련돼서 의료진과 치료 병상 충분하다고 보신가요?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정부하고 함께 단계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일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강진의료원, 순천의료원에서 현재는 이제 55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이제 수용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여차하면은 저희들이 300명 이상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랄지 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대, 전대 의과대학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광주가 만약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 문제가 이제 될 때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의료 시스템을 가동하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라도 해서 해결해야 되고 이제 광주에서 다수 확진자가 이제 나온 상황이고 또 그렇게 되면은 광주와 전남은 한 경제권이고 한 몸이기 때문에 생활권이기 때문에 다 연계가 많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에서는 이런 연계고리를 차단하고 또 접촉자를 가능한 최단시간 내에 찾아서 격리하고 조치를 취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본 것처럼 언제든지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시점에서든지 또 그런데다가 최근 코로나 특징은 굉장히 전파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다행히 마스크를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한 자동차에서 이를테면은 1시간 반 동안 동승을 했는데 확진자가 동승했는데 전부 다 마스크를 썼더니 감염이 안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밀집된 환경에는 가능한 가지 않는 게 좋고 만약에 가시게 되면은 반드시 마스크를 쓴다 하면은 잘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제 곧 여름 휴가철입니다. 또 전남은 특히 전국적으로 유명한 피서지가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름 피서철을 맞이해서 전남의 방역 대책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 전남으로 많이 오시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요. 지난해 6,250만이 왔으니까 올해는 더 많이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는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십시오 할 수도 없고 오시지 마세요 할 수도 없지요. 오시지 마세요 하면 우리 자영업 하신 분들은 어떻게 또 생활하겠어요. 그래서 해수욕장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안심 해수욕장 예약제 전라남도가 전국적으로 최초로 이렇게 해수부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해수욕장 예약제도 일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수욕장에 들어올 때도 출구를 단일화하고 또 열체크를 반드시 하고 열체크에 통과된 사람은 이 밴드 안심 밴드를 착용하고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해서 서로 구별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요. 다른 관광지도 가능한 발열 체크를 하고 예를 들면 안심 밴드처럼 서로 믿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통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또 우리 전라남도를 마음 놓고 이렇게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도민들도 그분들을 좀 안심하고 맞을 수 있게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민선 7기 전남 도정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전남지사로 도정을 이끌어오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뜻깊은 일, 또 반면에 좀 아쉬움이 컸던 일 있다면 각각 한 가지씩 조금 얘기해 주시죠. 아쉬운 것은 얼른 떠오르는데 뜻깊은 일은 여러 가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중에서 한 가지를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뜻깊은 일이다 하면은 그동안에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됐던 일들이 해결됐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목포 또 광주에서부터 부산까지 이제 전철화가 확정이 돼서 목포 부산 간을 2시간 20분대에 다닐 수 있게 모든 계획들이 확정됐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목포 부산을 2시간 20분대에 다니면 남해안 광역 경제권 또 남해안 관광의 활성화가 크게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있기 때문에. 경전선인가요? 네, 경전선과 남해안 철도가 이렇게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뭐 엄청 많이 노력을 했지만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정부하에서는 안 됐었던 그 일인데 해결이 됐고요. 이제 또 아까 뭐 아쉬운 것도 많이 있죠. 물론 그러지만은 이제 크게 이야기해야 한다면 인구가 계속 줄어든 게 아쉽고, 근데 이제 좀 더 작게 더 특정해서 이야기한다면은 방사선 가속기를 저희 전남, 광주, 전라북도까지 해서 250만 명이 이렇게 서명을 하고 정말 모든 분들이 다 힘을 합쳐서 열심히 뛰었거든요. 거의 뭐 99%까지 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지막 1%가 부족해서 이렇게 유치가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아쉽습니다만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결집된 힘을 가지고 다음에는 틀림없이 더 좋은 국책 연구 시설을 유치할 수 있을 거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전국의 모든 지자체마다 사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아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도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발표하셨더군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계획인지 또 도민들 눈높이에 맞게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제 이야기 듣는 분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참 어렵다고들 이야기를 하셔야 이제 블루 이코노미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블루 자원, 그러니까 청정한 자연 자원, 전라남도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풍부하게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은 풍부한 햇빛이랄지 바람이랄지 청정 전남의 그런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4차 산업 이 기술하고 잘 융합을 해서 미래 전략 산업을 만들자 하는 게 블루 이코노미인데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신재생 에너지, 해상 풍력을 한다. 예, 그런 부분도 블루 이코노미의 사업이고 대통령께도 보고한 사업인데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린 뉴딜 사업으로 지금 채택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블루 이코노미를 통해서 미래 전라남도의 먹거리, 살거리를 만들어낸다. 이게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친환경 자원을 활용한다든지 또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다. 이거는 사실 전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다 앞다퉈서 도입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이 전남만의 어떤 차별화 전략이랄까요? 어떤 특징 이런 데 강점이 있다.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랄지 친환경이랄지 그런 기술적인 측면은 전국적으로 IT 기술이랄지 그런 것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전남이 갖고 있는 장점, 청정 자원은 전남의 강점이 크거든요. 예를 들면은 전체 전국 해상 풍력의 자원의 38%를 전라남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미래 에너지, 지금 이제 유럽이랄지 미국까지도 해상 풍력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치중을 하고 있거든요. 또 이 미래에는 이제 수소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수소 생태계를 구축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해상 풍력을 통해서 CO2 발생이 없는 그린 수소
효소를 생산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면에서 미래 전략 산업으로 충분한 강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상 풍력을 통해서 일자리도 늘리고 미래 첨단 산업도 이렇게 함께 하고요. 거기 통해서 또 저희들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 전용 산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갖고 오로지 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전라남도가 점점 그 강점이 앞으로 살아나는 그런 지역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전통의 농수산업이 강점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청정 블루 자원이 강점인 전라남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해상 풍력이라는 것은 이제 바닷바람을 이용하는 거여서 아무래도 그 바다에서 오랫동안 조업 활동을 하셨던 어민들, 주로는 신안이고 영광의 일부가 포함이 되던데요. 이 어민들이 조업권의 피해를 호소하기도 하더군요. 이 어민들에 대한 대책은 또 따로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어민들이 손해가 있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어민들이 예를 들면 해상 풍력의 사업에 함께 공동 투자를 하거나 네. 또 지분 참여를 하게 되면은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도는 이제 도민행복발전소, 이제 도민이 참여하는 우리 어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해상 풍력이 돼야 된다. 그렇게 조례도 만들었고 또 신안군 같은 경우는 30%까지 주민 참여형으로 하도록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한국전력이랄지 또 대기업이랄지 이런 분들이 투자를 하게 될 건데 저희들은 그분들한테 이익을 많이 가게 하려는 게 아니고 해상풍력 산업을 통해서 전라남도의 해상풍력 기자재 산업을 일으키고 우리 도민들에게도 뭔가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대변하는 역할을 우리 도가 할 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남에는 에너지밸리 기업과 관련된 연구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학생들에게 목표가 되어서 그런 곳에 취업해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그 관심에 비례하지 않게 학생들에게 정보가 많이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좋은 기업들, 중소기업들, 연구기관들의 정보도 많이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도 95%는 먹고 살기 힘듭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홍수 예방과 공기 정화 등 공익적 가치를 강화하고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민 수당을 확대하는 게 오히려 농민의 입장에서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갈수록 힘들어져요. 아이고 힘 아주 들어버렸잖아. 15년 전부터. 그러니까 도티돼갖고 한 20집 되었는데 이 골목도 한 10집은 다 접어버렸어. 도지사님 모든 것 더 잘하려고 노력하신지 압니다. 목포 좀 몇 번 오셔서 역전옆에 오셔서 좀 만나 뵙시다. 만나요. 예, 예, 만나요. 예. 네, 도민들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의 얘기가 조금 가슴에 깊게 와 닿았습니다. 요즘 젊은 층들의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취업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는 전남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좋은 일자리가 없다, 좋은 기업이 없다 이고요. 두 번째는 취업 관련된 정보를 얻는 것이 쉽지 않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남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전남의 인재 유출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네, 제일 그 부분이 이제 꼭 필요한 부분이고 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취업 일자리는 이제 저희들이 전라남도에 가능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특히 에너지 관련 신산업에 관련된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기업만 하더라도 한 500개 가까이 이렇게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취업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도 취업 일자리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찾는 입장에서 좀 그게 잘 안 된, 매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정부가 요즘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청년들 일자리가 어렵다 그래서 디지털 관련 일자리랄지 뭐 콘텐츠 관련 일자리랄지 또 환경산업 뭐 이런 부분의 일자리를 지금 계속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전라남도도 그런 관련된 일자리를 최근에 한 1,500개 정도 일자리가 새로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홍보를 좀 잘하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잘 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 일자리 문제의 아주 근본적인 해결은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겠죠. 최근 전남도에서 1,000억 투자 유치 프로젝트 발표를 하셨더군요. 그게 지금 그만큼 기업 유치를 하겠다는 의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최대 100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기업 유치 프로그램이 최대 100억이었는데 앞으로는 1,000억까지 올리겠다. 그래서 정말 4차 산업 분야랄지 미래 전후방 효과가 좋은 정말 큰 대기업이 올 수 있다 하면은 우리 도민들 1,000억을 지원해도 아깝다. 생각을 안 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과감히 만들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에서는 유통기업은 전라남도가 최초로 이전 비용까지 일부 지원하는 프로그램까지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전남은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산업 그 기반이 비교적 열악한 곳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기에는 전남보다 조건이 좋은 다른 지역이 더 많다,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 1,000억 투자 유치 성공 가능성 어느 정도 보고 계신가요? 이제 우리가 너무 수도권 위주로 정책에 치중돼 있고 특히 이제 요즘 그 젊은 분들일수록 수도권 선호 현상이 너무 강해서 이런 것을 어떻게 타파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어떤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라도 그런 불리한 여건을 상쇄할 수 있도록 그래서 1,000억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고 또 필요할 때는 이전 비용까지 지원하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혁신 도시에 들어서게 될 한전공대, 여기에 거는 지역민들의 기대가 아주 큰데요. 한전공대는 2022년 지금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죠. 지금 진척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정말 안 교수님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지역에 좋은 인재가 있으면 기업 유치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전공대의 거는 기대가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기대가 큰 것 같고 또 광주시도 마찬가지로 이 광주시 전라남도 함께 정말 한전공대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모듈 건물을 우선 이렇게 해서라도 2022년 3월 개교한 데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하는 게 이제 한전 방침이고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는 하여튼 2022년 3월 개교에 모든 걸 맞추되 정말 멋진 캠퍼스, 시설 이런 것도 함께 갖추도록 이렇게 한전 측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 한전에서도 또 그런 면에서는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네, 에너지 특화대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전공대 꼭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전공대만큼 또 지역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의과대학 유치인데요. 전남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더군요. 오랫동안 또 의대 유치를 따로따로 추진해왔던 목포와 순천이 공동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기도 했죠. 지금 의대 유치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나요? 의대 유치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공공의료의 중요성, 특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의과학대까지 포함하는 의료 인력을 확충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전라남도는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과대학이 전라남도에 유치되도록 해야 된다.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앙이랄지 또 국회 또 의료 관련 전문가, 서각 전문가들도 같이 소통하면서 가능한 우리 전라남도가 왜 의과대학이 꼭 설립이 돼야 되는지 하는 것을 함께 이렇게
공유도 하고 소통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잘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전라남 도민들이 전체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간단치만은 않은 게 지금 여전히 목포와 순천 지역의 그 갈등의 불씨가 다 사라졌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고, 최근 보도를 보니까 지역에 기반을 둔 국회의원들이 따로따로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더라고요. 정말 도지사로서 이거를 조율을 잘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이런 요구의 목소리도 나오더군요. 언론에 나온 거다가 달리 법안 이름이 지역에 들어가는 게, 지역 이름이 법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 정도 가지고 서로 싸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나친 평가고, 선으로 서로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중앙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뭐 그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답이 나오지 않겠느냐, 중앙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싸우니까 안 해주겠다는 말은 안 합니다. 네. 그 국립의대 그 희망에 관해서는 전남만의 희망사항이 아니고 전북과 충청 지역도 희망을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국립의대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이런 요구도 나오더군요. 예, 그렇게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전라남도 의과대가 없으니까 전라남도로 이렇게 의과대가 와야 됩니다. 그 논리만 갖고는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왜 전라남도에 의과대학이 와야 되는지, 전라남도 의과대학이 오면은 그 졸업생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지역 의료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균형 있는 그런 의료 체계가 되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잘 해서 타당성 있게 제시할 생각입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의과대학 유치는 넓게는 다른 지자체들하고 경쟁을 해야 하고, 또 안으로는 전남 지역 지자체를 조율해야 하는, 정말 쉽지 않은, 조율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전남지사라는 위치가 22개 시군을 잘 살피기도 해야 되고 또 조율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의대 유치와 유사한 게 또 군공항 문제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이면 광주 민간공항은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는 게 확정이 된 상태죠. 그런데 반면에 군공항 문제는 조금 지지부진하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민간공항, 군공항 이전 문제 초창기 때 한꺼번에 해결했으면 참 모든 문제가 수월하게 해결이 됐을 건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들은, 우리 전라남도 지자체들은 이제 기피 시설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불편함을 훨씬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어떤 지역 발전에 대한 어떤 정책 대안들, 이런 부분들이 마련이 돼서 해당 지자체를 설득할 수 있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노력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자 해서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가 공동 TF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체로 공감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이제 과연 이 부분을 이제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역할이 앞으로 중앙정부가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국토부의 적극적인 역할론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전남이 새로운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남의 근간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 정책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좀 전에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어떤 여성 농민께서 농민의 95%가 먹고 살기 힘들다, 정말 이런 안타까운 말씀해 주시던데요. 관련해서 농민수당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소개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농어민에 대해서 공익수당, 농어민의 그 경제적, 사회적 가치가 보상받지 못한 부분을 그래도 일부라도 인정하고 우리 전라남도에서 공익수당 형태로 지급하자 하는 게 농어민 공익수당인데,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이렇게 해서 금년에 지금 상하반기 나눠서 지급할 건데, 코로나가 있어서 먼저 60만 원 한꺼번에 지원을 했는데요. 방금 그 여성 농업인 말씀은 여성 농업인 그 입장에서 볼 때 좀 더 늘려달라, 그런 또 확대해달라, 그런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국가가 사실은 해야 될 일인데 안 하니까
전라남도라도 먼저 해서 국가를 하도록 압박을 하겠다. 또 그래서 전라북도도 같이 하자. 또 충청남도 뭐 이렇게 일부 참여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확대하는 부분은 이제 국가가 나서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앞으로 요구를 하고 또 국회의원 분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 그렇게 지금 중지가 모아지고 있어서 국가가 50%는 해야 된다. 그러면 전라남도가 50%, 국가가 50%. 전라남도가 지금 60만 원 주는데 국가가 50%를 해야 된다면은 50만 원을 더 줘야 되는 거죠, 국가가. 이제 그런 노력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민수당이 전국 최초인가요? 네, 전국 최초로 저희 도에서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라북도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블루 이코노미를 통해서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한 농어업, 축업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셨는데요. 농민분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전남은 노령 인구도 많고 또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입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IT나 스마트한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농업 가능할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정부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결국 그 농업 인구가 굉장히 이제 고령화되고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그 스마트화한 농법이 적용이 돼야 된다 하는 건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할 때 그러면은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어야 되는 젊은 분들처럼 이렇게 많이 누르게 해가지고는 못하지요. 그래서 가능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스마트 농법을 앞으로는 만들어내야 된다.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 안 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결국 스마트 농법이랄지 스마트화가 진행이 되면은 저는 그렇게 가리라고 보고 또 정부도 그 부분을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늘 전남은 그 농산물 관련해서 가격 안정화 대책이 중요합니다. 관련해서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예. 그 전라남도가 이제 우리 이제 채소랄지 이런 면에서는 가장 전국에서 품질 좋고 또 맛 좋고 생산량이 가장 많거든요. 전라남도 양파랄지 뭐 마늘이랄지 고구마 많이 생산되잖아요. 근데 이제 과잉 생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일들이 빈번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전라남도가 최저 가격 안정제라는 그 조례를 만들어 있고요. 전라남도 자체적으로 금년에도 양파랄지 마늘이 가격이 폭락했을 때 자체 격리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라남도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양파 가격도 최근에 예를 들면은 떨어졌던 양파 가격도 좀 많이 올랐고 또 그 농산물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급식이 안 돼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급식 대신 학교 학부형 가정으로 네, 맞습니다. 배송해주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농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뭐 국가가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은 우리는 그래도 도에서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의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농산물 꾸러미 저도 받아봤습니다. 받았습니다. 네네. 엄청 우리 학부형님들이 좋아하셨다고 하던데요. 예. 뭐 잘 물어보셨네. 그렇게 본인이 우리 교수님이 받으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받았어요. 네, 청년들이 많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대, 10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놀만한 그런 재밌는 시설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남 도민이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너무 관광 쪽에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니까 이게 영원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4차 혁명에 맞게 좀 첨단 교육이나 좀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자리들이나. 정말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편안한 우리 전라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남도 화이팅! 전라남도 화이팅! 전남 목포 화이팅! 전라남도 화이팅! 평일인데도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눈에 보입니다. 네. 지난해 여수 관광객이 1,300만 명을 넘어섰죠. 전남의 관광객 얼마나 많이 늘었나요? 예,
이제 지난해 전체적으로 전라남도가 6,250만 명이 관광객이 와서 이제 신기록이 됐는데요. 지지난해 2년 전에 비해서는 1,250만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한 2년 동안 5천만 정도에 머물다가 지난해 6,250만이 된 거죠. 특히 이제 가장 전국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도시가 이곳 여수입니다. 여수가 이제 한 1,300만 정도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는 건 대단한 거고요. 순천도 처음으로 1,000만이 넘어섰고 또 목포권도 대단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목포가 한 250만 정도 이렇게 오다가 600만 가까이 이렇게 오게 돼서 대폭 늘어났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 바닷가 해양 관광이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또 담양이랄지 구례 같은 이런 지역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동부권뿐만 아니라 전남의 모든 지역들이 다 관광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핵심은 이제 섬과 관련된 것일 텐데요. 최근에 그 여수와 고흥을 이어주는 백리섬섬길 이것도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연륙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시는 건가요? 네, 연도 연륙 사업으로 이제 1997년 인선 되면서부터 사실 시작했기 때문에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이제 정부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실시해서 이번 2월 달에 백리섬섬길이 완공이 됐고 또 신안 쪽에도 천사대교가 지난 4월 달에 개통이 돼서 엄청 많은 관광객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백리섬섬길이란 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예명은 공모를 해서 지었습니다. 공모를 해서 다리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어느 다리 하나 이름만 지을 수 없어서 40km 정도 되기 때문에 백리섬섬길로 이렇게 지었는데 많은 관광객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 또 많이 오고 있으니까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아마 다리 통행이 어려웠을 정도로 많이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천사대교를 비롯해서 전남의 많은 섬들이 연륙교를 통해서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륙 사업 그 전망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러니까 천사대교랄지 이번에 이제 백리섬섬길 할 때도 대단히 어려웠거든요. 예타가 나오지 않는다. 천사대교는 예타가 1.0이 나와야 되는데 뭐 0.200개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막대한 5천억 예산을 들여서 다리를 넣느냐 이렇게 했는데 실제 개통되고 보니까 그 예타 했던 것보다 뭐 5배, 10배 이렇게 많은 통행량이 있고 보고 또 실제 이게 정말 다리를 잘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그런 평가가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그 백리섬섬길처럼 또 저 신안 쪽에 이를테면은 천사대교처럼 이렇게 섬과 섬 또 육지를 잇는 연도 연륙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섬 주민들의 교통 복지도 되지만은 관광 전남으로는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정부에서 이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가적으로 우리 여수에 있는 화태백야 또 4개 도서를 연도 연륙 사업을 확정을 해줬고요. 또 이제 목포 쪽에는 앞에 하원을 잇는 연도 연륙 사업이 확정이 돼서 총 1조 예타 면제 사업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다 되면은 세계적인 관광 도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전남 도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전라남도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 산업이랄지 이 드론 산업, 재생 에너지 사업에 5천억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든지 파격적인 지원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은 현재의 지역 소기업은 그런 부분이 남의 일로만 느껴질 따름입니다. 그것도 좋지만은 기술력을 우선적으로 평가를 하여 어려운 기업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라남도 동부 청사를 유치하시겠다라고 하는 도지사님의 공약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역민들에게 좀 소상히 좀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국가폭력에 의해서 희생됐던 여순항쟁 당시 희생자가
무죄 판결을 받는 나름대로의 전환의 계기도 있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고 여순 10, 11구 특별법, 여순환경 특별법 제정에 정말 온 도민과 함께 공론화해서 이 법이 통과되도록 성심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아주 다양한 정책과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역에 있는 소기업들은 정작 그 지원을 체감하지 못한다,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소기업들이 조금 소외되고 있는 거는 아닌지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대단히 그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신용이 안 된 중소기업들까지도 이렇게 보증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 보증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아시다시피 뉴스에 나온 거 보면 워낙 많이 몰려서 감당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저희 전라남도는 이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가능한 신속히 그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계속 어렵죠. 뭐 2, 3월 달에 어려웠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했는데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지금 벌써 7월 달이 됐기 때문에 계속 어렵기 때문에, 전라남도는 이제 평소에 하고 있던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지원,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신용 자체가 어렵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 신용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대출해주는 그런 제도 프로그램을 더 강구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소상공인이나 서민층들, 저소득층들 입장도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이분들 위한 어떤 대책은 또 따로 갖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소상공인분들 전체적으로 업소당 공공요금이라도, 전기요금이라도 좀 해당되는 요금을 지원해 주셔서 30만 원씩 일률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수업계, 특히 택시업계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택시업계도 택시업계 종사자 분들한테 5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국가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여수와 순천이 관광지로 큰 인기를 끌면서 동부권의 관광산업 비중이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전남 동부권의 경제는 뭐 광양항이나 여수 산단처럼 항만이나 화학산업 단지일 텐데요. 4차 산업혁명,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 구시대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들도 많더라고요. 특히 항만도 그렇지만 특히 화학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변화를 도모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이런 지적들도 있더군요. 네, 여수 이제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 이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의 화학산업 단지들은 대단히 지금까지 좀 최근에 어려웠는데요. 그래도 우리 여수 국가산단에 대해서 제가 고맙게 생각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투자를 7조 이상의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국가산단 자체의 스마트화를 위해서 국가산단 대개조 사업을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여수 국가산단이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부터 시작해서 1년간 앞으로 한 800억 이상 또 투입을 하게 되겠고, 그 이후에도 좀 확대를 해서 산단의 경쟁력을, 스마트화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이뤄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체질 개선을 통해서 산단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안전, 화학산업 단지의 안전 문제만큼 또 중요한 거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한 교수님께서 아주 제가 빼놓은 말씀을 잘 이렇게 보완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핵심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여수 산단의 안전 문제도 안전 전체 상황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센터가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의 걱정이 없도록, 우리 도민들의 걱정이 없도록 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 지역 그 시민사회에서 나온 그 질문 같던데요. 지사님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전남 동부청사 개청에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상태인가요?
그래서 동북권, 서북권 서로 보완해서 발전해서 전라남도 발전을 이룩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제 경제적으로 말하면 동북권이 더 발전이 많이 돼 있습니다만은 이 행정에 관한 이 도청 소재지가 이제 서북권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동북권의 도민들이 항상 소외감을 좀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청에 오지 않고도 일을 볼 수 있게 하고 또 도청에 오면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문화적 혜택, 여러 가지 그런 혜택들을 이 동부청사를 잘 건립을 해서 거기에 와서 문화적 혜택도 누리고 또 필요하다면 화상 회의를 통해서 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도청이 서부권에 위치하는 그 소외감 그런 것을 해소하고 또 동부권도 도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동부청사를 멋지게 또 문화예술적으로 이렇게 공간으로 이렇게 함께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청 목표 연도가 언제인가요? 2022년 9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을 목표로 한 것은 그 충분하게 조직도 강화해서 필요하다면은 제2 동부청사 동부권의 청사에 제2 행정부지사까지 둘 수 있는 그런 여건 가능한 만들어서 2022년 9월 달에는 동부청사가 개청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두는 게 가능한가요?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보도를 제가 본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어렵다 했는데 정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는데 지난해 20대 국회에서 마지막 처리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모든 국민들이 사실 원하고 있는 부분이고 일부 야당에서 반대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정부 여당이 책임 있게 그런 부분은 우리 지방의 뜻을 정말 살리는 의미에서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통과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 법이 통과되면은 이제 지방 자주 조직권, 입법권, 재정권 이런 부분이 확대가 되는데 예를 들면은 제2 행정부지사도 둘 수 있게 됩니다. 네. 올해 여순 사건이 7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순 사건 특별법이 발의는 됐는데 끝내 마무리되지 못하고 무산됐죠. 21대 올해 이번 국회에서도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텐데요. 어떠신가요? 예, 그 부분은 정말 우리 도민들의 한결같은 뜻이고 특히 이제 우리 동북권의 도민들께서는 그때의 한이 풀리지 않고 또 진상규명도 명예회복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슴에 멍이 들어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지사로는 최초로 여수 순천 11구 사건 추모식에 제가 직접 참석을 해서 국가에서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로서도 국가는 아니지만 도지사로서 사과하겠다 하고 사과의 말씀도 드렸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빠른 시간 내에 명예회복이랄지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21대 국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북권의 국회의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마음으로 뜻을 합해서 또 빨리 제정하도록 하겠다 하기 때문에 저희 전라남도도 힘을 같이 합쳐서 빨리 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과거사 관련법이 국회에 통과가 돼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하겠다 하지만은 이 법만 가지고는 워낙 우리 여수 순천 사건 11구 사건은 10,000명 이상의 희생자가 있었다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관계 여러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납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사님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어떤 게 가장 달라지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지금 과거사법이 20대 국회 말에 통과는 됐는데 전국적으로 그것을 과거사법을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해서 빠른 진척이 어렵지요. 그렇지만은 여수 순천 11구 사건 특별법을 하면은 여수 순천 11구 사건 특별법에 별도의 조치가 기구도 만들어서 또 그 진상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전국적인 과거사법 처리 방법을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대로 처리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특별법 제정 꼭 기대해야겠습니다. 지사님 최근 보도를 보니까 여수가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좀 어려운데 COP
총회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네, COP28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는 세계적으로 197개국이 참여하고 2만 5천 명, 3만 명 정도의 매머드 규모가 참가한 매머드 행사, 국제 행사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남해안 남중권 여수를 중심으로 해서 전라남도 5개 시군 그리고 경남의 5개 시군 합쳐서 10개 시군이 영원함 화합 차원에서 함께 이렇게 노력해서 지금 관련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것도 코로나 문제가 또 좀 생겼어요. 영국에서 올해 개최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그러면은 같이 개최하느냐, 계속해서 수년을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요. 어찌됐든 그것에 관계없이 2022년 우리는 COP28 우리 남해안 남중권 여수를 중심으로 유치하겠다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 정부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를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유치해서 개최하게 된다 하면은 우리 이제 여수를 중심으로 한 전라남도가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특히 이제 관광 측면에서도 크게 주목받는 이제 우리 전라남도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파워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그 지역마다 굉장히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먹기만 잘하고 소개는 잘 못합니다. 제가 어디 가든지 야 이거 순천 가면은 우리 순천 백반집도 맛있잖아요. 뭐 어디 식당 백반집도 맛있는데 먹기는 참 제가 잘해요. 지사님 이제 벌써 도정이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 어떤 도지사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친근한 도지사, 또 이웃집 아저씨 같은 그런 도지사, 할아버지 같은 도지사, 또 뭐랄까요? 서민 도지사. 너무 좀 많이 쓰는 말 같긴 한데 예를 들면은 말 자체는 좋잖아요. 그렇게 도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항상 경청하고 도민들 삶을 살피는 그런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네, 친근하고 따뜻한 서민 도지사 꼭 기대하겠습니다. 네.